1962년 오베어슈트름반휘러 아돌프 아이히만이 처형된 이후에도 2025년 현재 그의 후손 중 일부는 여전히 생존해 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그의 막내 아들 리카르도 아이히만으로 1955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아르헨티나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남자와는 달리 리카르도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지식을 추구하는 길을 택했고 과학과 기억에 헌신하는 존경받는 고고학자가 되었다. 또한 그는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거부했다. 하인리히 히물러, SS 제국 지도자의 손녀 카트린 히물러는 대면의 도구로서 언어를 선택했다. 작가이자 연구자인 그녀는 가족이 나치 정권과 공모했던 사실을 폭로하고 악의 유산에 대해 성찰하는 책을 출간했다. 2025년 현재 그녀는 여전히 기억과 화해를 위한 포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라우돌프 회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악명 높은 사령관의 손자 라이너 회스는 자신의 성을 고발의 수단으로 바꾸었다. 성인이 된 후 조부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깨달은 그는 가족과 결별하고 반유대주의, 너나치즘, 편협함에 맞서 싸우는 활동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현재 그는 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기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개인사를 다시 생각하다 카트린 히물러의 작업 나치 SS의 무시무시한 지도자 하인리히 히물러가 사망한 지 22년이 지난 후 그의 손녀 조카인 카트린 히물러가 태어났다. 그녀는 악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물이다. 밝고 사려 깊으며 친근한 그녀는 자신의 가족사를 되짚고 성찰하는 데 헌신해왔다. 그러나 히물러라는 성을 받아들이는 일은 카트린에게 개인적인 과정이었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성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점차 그 이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를 판단하거나 모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트린에게는 그 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역사 때문이었다. 그녀는 성인이 되어 나치즘과 홀로코스트를 조사하며 그 비극적인 유산을 치유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독일인과 내 가족 때문에 고통을 겪은 생존자나 그 자녀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제 이름 카트린 히물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요. SS 지도자의 과거를 알게 된 뒤 카트린은 이 주제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다. 평범한 삶을 계속할 수 없었고 가족의 과거에 발이 묶여 있었으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이 해방의 길이었다. 그녀의 조사에 따르면 나치 가문의 후손들 역시 그 음울한 유산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받으며 만성질환, 심리적 문제,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떤 해에는 겨울 내내 아팠던 적도 있어요. 그녀는 바르샤바 게토 생존자 후손인 유대인 남성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기 훨씬 전 그녀의 조사 과정 중에 처음 만났다.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카트린의 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녀를 환영해줬으며 시어머니는 그녀의 조사에 도움을 주었고 그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원래 카트린은 히물러 가문이 아닌 다른 나치 전범 가문 자녀들에 대해 논문을 쓰려 했으며 가족의 과거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학에서 이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한 교수가 그녀에게 자신의 가족사부터 조사하라고 권했고 그녀는 그 조언을 따랐다. 아들의 탄생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악명 높은 성을 물려받지 않았지만 미래에 아들이 궁금해할 때 명확히 대답하기 위해 스스로의 의문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녀는 가족이 과거를 숨기려 했기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유산과 싸우며 살아왔다. 하인리히 히물러의 형이자 카트린의 할아버지인 게브하르트만이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할머니 파울라는 혼자서 4자녀를 키웠지만 역시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SS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카트린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할머니는 하인리히를 무척 아끼는 듯했고 그를 하인이라고 불렀다. 할아버지는 강제로 몰수한 집과 강제 노동자를 한 명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카트린은 제 생각에 할아버지는 기회주의자였고 하인리히에게 받은 은혜를 돌려주려 했던 것 같아요. SS에 가입했지만 깊게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는 독일 방송국에서 일했고 그의 주요 역할은 동료 몇 명을 밀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대인 슈미트를 보호하지 말라고 하인리히에게 쓴 추천서였는데 이는 사실상 사형 선고였어요. 그 편지를 통해 그의 사고방식 반유대적 이데올로기를 엿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여러 전설이 존재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소련군에 포위된 베를린을 탈출하려 했다는 점이다. 사망 경위에는 3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그가 입에 시안 화물 캡슐을 물고 있다가 넘어져 실수로 씹었다는 것. 둘째는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자살했다는 것. 셋째는 베를린 폭격으로 인해 이름도 없이 사망해 아무 곳에나 묻혔다는 것이다. 할머니 파울라는 시안 화물 캡슐을 보관하고 있다가 몇 년 후 스스로 죽으려 했지만 그녀의 딸이 이를 막았다. 나치 체제가 무너진 후 그들은 삶에 더 이상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나치 이데올로기의 전형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승리하거나 죽거나 그들에게 삶은 전쟁터였고 싸우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 그들의 교육 철학이었다. 나치 지도자들의 후손들은 우상화에서 완전한 거부로 변해갔다. 괴링의 자녀들은 불임 수술을 받았고 폴란드의 도살자 프랑크의 아들인 니클라스 프랑크는 뉘른베르크에서 아버지가 처형된 날을 기념해 매년 자위를 했다고 한다. 카트린에 따르면 중간은 없어요. 많은 후손들처럼 과거를 조사하고 맞서 싸우거나 구드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한 구드룬은 하인리히와 마르가레테 히물러의 딸로 독일 극우정치 활동가이며 홀로코스트 부정론자였고 2018년 사망할 때까지 나치즘을 옹호했다. 카트린의 가족 대부분은 구드룬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했다. 카트린에게 하인리히 히물러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 그녀는 자신의 수필에서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데올로기를 선택했고 나치 독일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일했다. 그는 권력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겉보기엔 겸손하고 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강력한 SS를 창조하고 국가 안의 국가, 그 자신이 전지전능한 아버지로 군림하는 거대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아주 사적인 것까지도 라고 적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녀에게 당신의 종조부와 대화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그처럼 광신적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그는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인리히가 되살아나서 제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인 유대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무덤에서 다시 죽을 거예요. 조용한 유산, 리카르도 아이히만의 삶 자갈이 깔린 마당의 가장 외진 구석 언덕 꼭대기에 있는 15세기 독일 성의 2층 계단 위에서 한 젊고 잘생긴 교수가 기원전 5000년 이라크 고고학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 올해 5월 그는 독일 남서부 튜빙겐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학생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리카르도 아이히만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거라 생각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제가 나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리카르도 아이히만은 생애 대부분을 비교적 무명으로 살아왔다.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은 독일에서 흔한 성이기에 이 조용한 목소리의 학자가 제3제국 당시 유대인을 대량 추방한 나치 전범의 아들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족사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름을 바꿨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과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리카르도 아이히만은 1955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베라 아이히만은 당시 45세였고
아버지 아돌프 아이히만, 가명 리하르트 클레멘트은 50세였다. 나치 사냥꾼을 피해 숨기 위해 아돌프는 자신의 이름만 바꾸었고 아내와 네 자녀의 이름은 그대로 두었다. 이는 1960년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되는 계기가 되었다. 리카르도는 아버지가 납치되었을 당시 겨우 5살이었고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사형당한 남성이 되었을 때는 7살이었다. 그는 회상한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가던 게 기억나요. 과자 가게에 데려가 초콜릿을 사주셨고 매일 저녁 계단에 앉아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실까 생각하곤 했어요. 하지만 지난달 리카르도는 그 기억의 순서가 틀렸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집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린 적이 없었다. 아마도 이후 독일에서 아버지가 이미 처형된 뒤에도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졌을 때일 것이다. 어린 시절 그의 기억을 바로잡은 사람은 스비 아하로니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이히만 가족을 수개월간 관찰한 뒤 아돌프를 납치하고 승무원 복장으로 위장시켜 이스라엘로 이송한 이스라엘 비밀 요원이었다. 성인이 된 리카르도 아이히만은 자신을 체포했던 모사드 요원과 만나게 되었다. 매우 감정적인 만남이었고 요원은 그에게 원한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그는 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사형제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합니다. 베라 아이히만은 큰아이 둘을 아르헨티나에 남기고 리카르도와 형을 독일로 데려가 교육을 받게 했다. 전범의 미망인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가게는 어려웠고 베라의 가족이 재정적으로 도와주긴 했지만 리카르도는 감정적으로는 외로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알았지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몰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신문 스크랩을 소파 밑에 숨겨두었고 저는 거기에 들어가 몰래 보곤 했죠. 단편적인 건 이해했지만 전체 그림은 몰랐어요. 어머니께 물어보면 항상 무시하셨어요. 이건 금기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랬어요. 리카르도는 형제들과 자신의 고통을 나눈 적이 거의 없고 단 한 명과만 연락을 유지했다. 특히 형 호르스트와는 거리를 두었다. SS 제복을 입은 그의 사진을 본 후였다. 어린 시절 그는 교통사고나 병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했고 이렇게 말했다. 한 번은 역사 선생님이 아이히만 재판에 대해 시험 문제를 냈다며 이야기하다가 저를 불렀어요. 자신은 제가 교실에 있는 줄 몰랐다며 상처 줄 생각은 없었다고 했죠. 나치나 SS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던 게 기억나요. 그러나 받아들이기 힘든 건 현실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는 성장하면서 역사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고통이 무지에서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항상 알고 싶었죠. 아버지가 서명한 추방 명령서를 직접 보러 갔어요. 누구도 그가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리카르도는 극우 및 너나치 단체로부터도 접촉을 받았고 그들은 그를 선전도구로 활용하려 했다. 나치는 혈통으로 전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고 자신이 나치 미화의 상징이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감동적인 이야기나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거부했다. 600만 명의 죽음을 무시하고 내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건 모욕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내려지는 예시임을 인정했다. 그 영향의 한 예는 리카르도가 조종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훈련 중 아이히만실이라 불리는 화학공격 시뮬레이션 구역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훈련을 중단했던 일이다. 그는 고고학을 전공하기로 하고 유물과 고대의 흔적으로 과거를 이해하려 했다. 그는 말한다. 아이히만이 종신형을 받았다면 우리는 나치의 심리,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공포를 저질렀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리카르도는 과거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 그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왔고 나치 전범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팠지만 자신의 삶과 자녀들에게 집중해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 이야기는 누군가가 인터뷰할 때만 해요. 저는 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극복했어요.
하지만 당신들 기자들이 와서 아버지의 유령을 다시 불러왔고 이제 다시 그와 마주해야 하죠. 어쩌면 그게 제 운명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그는 과거에 대해 침묵해왔다. 자신이 한 행동으로 평가받기를 원했고 기자들이 자신을 알고 싶다면 직접 조사하고 판단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터뷰 요청이 이어지자 그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자들은 제 심리학자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주된 이유는 제 자녀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아이 히만에 대해 말하면 그들은 할아버지 아이 히만에 대해 질문받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나치 후손이자 아우슈비츠 생존자에게 입양된 라이너 회스 나치 후손 가운데 또 다른 인물로 그의 선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곤 하는 이는 라이너 회스이다. 그는 SS 중령이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및 학살 수용소의 소장이었던 루돌프 회스의 손자이다. 1965년에 태어난 라이너는 한스 위르겐 회스의 아들로 1947년 아우슈비츠에서 처형된 할아버지 루돌프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 그가 태어나기 18년 전에 이미 사형당했기 때문이다. 라이너는 15살 때 학교에서 홀로코스트와 나치즘에 관한 책을 읽으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되었고 집을 떠나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그러나 1983년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 후 그녀와 다시 연락을 취했다. 라이너는 홀로코스트와 나치 범죄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고 사적으로는 매우 격동적인 삶을 겪었다. 그는 17살에 첫 아이를 낳고 총 4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훗날 아우슈비츠 생존자에게 입양되기도 했다. 라이너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해왔으며 사람들은 자주 그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보통 이렇게 답한다. 할아버지는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는 그 범죄를 완전히 부정했고 이름을 바꾸기를 단호히 거부했어요. 회스는 영원히 회스다라고 할머니는 말했죠. 저는 이 이름을 지님으로써 할아버지를 대신해 속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조심해야 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판단하니까요. 인터넷에서 저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나치들이 끊임없이 접촉하려 하죠. 결국 호에스라는 이름은 수백만 명이 학살된 아우슈비츠와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가 이혼한 뒤 라이너는 독일의 여러 역사기록 보관소를 뒤져 할아버지의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현대사연구소 인스티튜트 für Zeitgeschichte 와 협력하며 마우트하우젠, 부엠발트 등에서 조사한 끝에 할아버지의 기록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이후 그는 다큐멘터리 히틀러의 아이들에 참여했고 홀로코스트 생존자 및 피해자들과도 직접 접촉했다. 그는 가족 기록과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만나러 학교를 방문하며 할아버지의 사생활에 대해 증언하고 그것을 오늘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휘관의 유산, 끔찍한 가문의 일원으로서 라는 책도 집필했다. 그는 살아오며 아우슈비츠를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첫 방문은 2009년이었다. 방문 중 그는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면 내가 직접 그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여름 아우슈비츠 방문 중 라이너는 생존자인 에바 모저 코어를 만나게 되었다. 에바는 소녀 시절 루돌프 회스에게 고문을 당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라이너와 대화를 나눴고 그를 매우 총명한 사람이라 평가했다. 1년 후 에바는 자비의 상징으로서 그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에바는 80세, 라이너는 거의 50세였다. 두 사람은 이후 에바가 운영하는 단체 아카 캔들스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 단체는 아우슈비츠의 의학실험 생존자들을 모아 그들의 증언을 보존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나 라이너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이스라엘 언론은 그가 자신의 개인사를 활용해 명성과 수익을 얻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가족이 소장하던 나치 유품과 기념품을 불법 시장에 판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의심 속의 구원, 마티아스 괴링의 기이한 이야기. 나치 독일 공군 사령관이자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헤르만 괴링이 오늘날 그의 후손 마티아스 괴링의 삶을 본다면 아마 무덤 속에서 몸부림쳤을 것이다. 마티아스는 괴링의 먼 친척으로 그의 증조부는 헤르만 괴링의 할아버지의 형제였다. 그는 자신의 개인사를 되짚어본 뒤 유대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했다. 헤르만 괴링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훈장을 받은 조종사였으며 히틀러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큰 역할을 했고 1313년 나치당이 권력을 잡을 때까지 당을 이끌었다. 게슈타포를 창설하고 최종 해결책의 설계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히틀러와의 충돌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그는 전쟁 후 체포되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처형 전 감옥에서 자살했다. 55년 뒤인 2000년 마티아스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가 운영하던 물리치료 클리닉은 파산했고 집도 잃었으며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그를 떠났다. 깊은 우울과 절망 속에서 마티아스는 그동안 부정해온 신에게 기도했다. 그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나님, 당신이 존재한다면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며칠 후도, 몇 주 후도 말고 지금요.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생애 처음이자 최초의 기도였다. 마티아스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믿는다. 몇 분 뒤 전화가 울렸고 예전에 취리히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물리치료 장비 설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 마티아스는 즉시 떠났다. 면접을 보러 갈 때 그는 기적을 체험한 뒤로 온몸이 떨렸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다. 괴링은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곧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신학 수업에 등록해 성서 지식을 심화해 나갔다. 2년 반 후 그는 두 번째 신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새벽에 깨어난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후 성경을 찾아보니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더군요. 당시에는 그런 구절을 본 적도 없었는데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말한다. 그 순간 그는 이스라엘로 가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러나 두려움도 컸다. 그는 나치 가문 출신으로 유대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 가족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미워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우리 가족이 가난하게 된 이유라고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새 장난감을 원하면 부모님은 유대인들에게 돈을 다 줘야 하니까 없다고 하곤 했죠. 2005년 8월 마티아스 괴링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2주간 전국을 여행하며 하임바하르 랍비와 연락을 취했다. 그는 아랍 테러의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그 후 이스라엘과 시온의 백성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에 사로잡힌 그는 두 번째 방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독일적 뿌리를 멀리하고 이스라엘 국민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이스라엘 언론이 이 결정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가족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제 이름은 그저 이름일 뿐이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사용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바꾸시려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한때 고통을 줬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그러나 이 결정은 가족과의 갈등을 불러왔다. 그의 형제들은 그가 미쳤다거나 신비주의적 망상에 빠져 있다고 여겼다. 마티아스 괴링은 스위스에서도 큰 니트 키파를 착용하고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며 일부 코셔 율법을 따르고 샤밧도 지킨다. 그는 유대 절기도 기념하기 시작했다. 신앙으로 돌아온 그는 때때로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의 뿌리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는 이스라엘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들이 저만큼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44년 동안 유대인을 미워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했으니 누구든 가능하다고 믿어요. 토라에 적힌 것을 가슴으로 느껴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덧붙였다. 엿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면 당신이 명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만약 저 같은 사람이 더 많다면 세상은 훨씬 나아질 거예요.
이스라엘 주요 일간지 예디옷 아하로노트, 에 실린 기사에서 마티아스 괴링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내 이름이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아우슈비츠로의 귀환 루돌프 회스의 손자 카이의 개인적인 여정 라이너 회스 외에도 아우슈비츠의 악명 높은 소장이었던 루돌프 회스가 남긴 후손은 또 있다. 카이 회스는 중학교 1학년 역사 수업 중 선생님이 언급한 한 이름에 주목했다. 바로 루돌프 회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거대한 강제 수용소이자 학살 시설을 감독했던 인물이다. 카이는 그의 성 회스이 자기 성과 철자까지 똑같다는 사실에 놀랐다. 호기심은 곧 가장 끔찍한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잔혹한 나치 범죄자 루돌프 회스가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아우슈비츠에서 113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계획의 설계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라고 느꼈다. 오늘날 독일에서 복음주의 목사로 활동 중인 카이 회스는 과거 야망 있는 호텔 경영자에서 전환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10대 시절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한다. 그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모님의 집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을 갖고 있다. 그의 가정에서는 파시즘이나 나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말한다. 사실 아버지는 항상 아주 온화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어요. 미소를 짓게 하거나 예 또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 정말 애를 써야 했죠. 카이는 어머니에 대해선 활기차고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항상 노력했던 적극적인 성격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아버지인 한스 위르겐 회스가 지나치게 조용한 성격이었기에 어린 시절 아우슈비츠 외벽 근처에서 살았다는 과거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자신도 전혀 몰랐다고 믿는다. 그는 덧붙인다. 한 번 아버지가 하이니 삼촌, 즉 하인리히 히물러가 크리스마스에 베를린에서 장난감을 가져다 준 기억이 난다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이는 SS 가문끼리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다. 아버지 한스는 루돌프 회스를 다정하고 자상한 아버지로만 이야기했기에 카이는 절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보관해둔 루돌프 회스의 회고록 사본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말한다. 할아버지의 진술을 읽었을 때 너무나 차갑고 임상적인 표현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부끄러움, 죄책감, 믿기지 않는 감정이 몰려왔죠. 사춘기라는 복잡한 시기에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의 부모는 복잡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접근 금지 명령과 다양한 가족 분쟁으로 얼룩진 이혼이었다. 그는 유망했던 호텔리어 경력을 뒤로하고 독일을 떠났고 30년 넘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미국에서 결혼하고 세계를 여행하며 살았지만 그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피했다. 부모님의 이혼, 집이라는 개념의 상실, 어머니와의 힘든 관계 때문에 제 가족을 그 깨진 가족의 역학 안에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후 그는 아버지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30년간 다시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카이는 그 순간을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카이와 그의 87세 아버지 한스 위르겐 회스는 함께 다큐멘터리 지휘관의 그림자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 영화는 세도나 영화제에서 초연되었으며 두 사람은 그 안에서 루돌프 회스가 남긴 세대간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아우슈비츠 생존자 중 한 명과 직접 만나는 장면도 담겼다. 카이는 그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다. 90세가 된 그 여성이 우리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는 모습을 보는 건 가슴을 울렸어요. 진정한 화해, 이해, 용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죠. 다큐멘터리를 위해 카이와 아버지 한스는 함께 아우슈비츠를 방문했다. 이 여행은 그들에게 깊은 슬픔과 눈물, 그리고 루돌프 회스가
유대인들에게 끼친 공포에 대한 인식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었다. 카인은 지금 그의 12살, 7살 자녀들에게 할아버지의 죄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며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역사의 끝, 히틀러의 후손들과 그들의 비밀스러운 약속. 1945년 아돌프 히틀러가 베를린의 벙커에서 죽었을 때 그는 어떤 자녀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존재했고 그들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은 저주받은 성 에싱, 닥트를 짊어진 채 살아야 했다. 이 이름은 한 세대 전체를 악몽처럼 따라다녔다. 히틀러에게는 이복 형제 알로이스가 있었으며 그는 브리짓이라는 아일랜드 여성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더블린에서 만나 리버풀의 톡스테스 지역으로 이주해 집을 임대했고 그곳에서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를 낳았다. 알로이스는 곧 면도기 산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홀로 독일로 향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브리짓과 여전히 혼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재혼하여 또 다른 아들 하인츠 히틀러를 낳았다. 알로이스 주니어는 중혼자이며 알코올 중독자로 아내와 아들을 폭행했고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길 즐겼다. 그는 반복되는 연애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명성을 지키며 중혼죄로 투옥되는 것을 피했고 형 히틀러의 제3제국이 무너진 후에도 비교적 무사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히틀러의 조카들, 즉 그의 자식들이 성은 유지했지만 유산은 계승하지 않았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로 그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증오를 받았다. 1911년 리버풀에서 태어난 그는 1930년대 초 새로운 삶을 찾아 독일로 이주했고 나치당에 가입해 베를린의 은행에 취직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행복하지 않았으며 그의 삼촌 히틀러는 그를 역겨운 조카언라 부르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독일을 떠나 뉴욕으로 이주했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미 해군에 입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삼촌이 이끄는 독일과 싸웠다. 전쟁 후 그는 독일인 여성 필리스와 결혼해 알렉산더 루이스 하워드 브라이언이라는 네 아들을 두었다. 이들이 바로 히틀러의 증조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적인 삶을 철저히 피하며 그들의 삶은 지금까지도 신비에 쌓여 있다. 이는 이해할 만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학살자의 혈통을 지닌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윌리엄 패트릭은 자녀들을 나치 유산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성을 스튜어트 휴스턴으로 변경했다. 수십 년 동안 역사학자와 기자, 연구자들은 이 후손들을 추적했지만 그들은 사생활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던 중 어느 기자가 침묵을 깨기로 결심한 알렉산더를 찾아냈다. 기자 가드너는 한 소식통으로부터 히틀러의 증조카들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비밀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악이 유전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미를 느낀 그는 윌리엄 패트릭의 아들 중 한 명과의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알렉산더는 항상 익명성 속에서 살아왔으며 삼촌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이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겉보기에는 히틀러와 연결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그 역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렉산더 스튜어트 휴스턴 68세은 뉴욕 롱아일랜드의 패초그라는 작은 마을에서 기자팀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나치 전범의 후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인물이다.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중간 이름을 아돌프라고 지었지만 현재 그의 공식 서류 어디에도 그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자는 알렉산더와의 인터뷰를 위해 히틀러에 대한 언급 없이 현대 독일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고 그는 이를 받아들였다. 집 현관 앞 그는 마침내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몇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그의 형제 브라이언과 루이스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언론과는 철저히 거리를 뒀다. 막내 하워드는 사고로 사망했다. 짧은 인터뷰에서 그는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를 존경한다고 말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그는 내가 존경한다고 말할 마지막 인물이에요. 절대 내 최애는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쟁이를 싫어해요. 라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형제들 간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 약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신은 결혼했지만 자녀를 두지 않았고 형제들 중 어느 누구도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은 없다. 히틀러의 증조카들은 그들의 역사에 대해 명예도 수치도 내세우지 않았지만 희생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문을 잇지 않고 미래 세대를 통해 속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길조차 닫아버리는 삶은 그들에게 큰 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히틀러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그 결정을 지켜내고 있다. 사업과 쾌락을 위해 브레머 가족의 방갈로 아레 로테스 로테는 스페인 해안 도시 데니아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맑고 투명한 소규모 해변과 거친 바위 풍경이 대조를 이루는 곳이다. 이 지역은 알리칸테 연안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별장들이 밀집한 곳 중 하나로 은둔자나 도피자에게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이 매력을 즐기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SS 장교 게르하르트 브레머 게르하트 브레머라였다. 그는 1950년대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설립하고 이 지역을 은신처로 삼았다. 이는 나치 정권에서 저지른 잔혹한 범죄 이후 안락한 은퇴 생활을 위한 선택이었다. 브레머는 폴란드 발칸반도 프랑스 침공에 참여했고 마리우폴 점령을 주도한 공로로 아돌프 히틀러에게 기사 십자훈장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그의 아파트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의 후손들이 조용히 상속받아 익명성을 유지한 채 보유해왔다. 하지만 데니아 주민들은 브레머 후손들의 섬뜩한 성격에 대해 알고 있었다. 1980년대까지 그들과 마주쳐야 했던 주민 중 한 명인 아카 카를라 고메스, 찰라 고메스는 현재 해당 방갈로가 위치한 지역의 관리자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 아버지는 독일인을 정말 싫어했어요. 건축 규정 위반, 허가 없이 건축 위협 등으로 늘 신고했죠.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녀는 또한 프랑코 독재 체제에서 브레머 가족이 주민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근처에서 캠핑장을 운영했는데 조용하길 원했죠. 그런데 저쪽은 늘 파티를 벌였어요. 우리가 항의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위협했어요. 이곳은 우리가 다스린다. 왜냐하면 프랑코가 있으니까요. 라고 했죠. 스페인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브레머에게 100년 기한의 해안가 토지 사용권을 부여했고 그곳에는 사설 선착장도 있었다. 카를라의 증언에 따르면 브레머 가족은 배와 감시탑 2개를 가지고 있었고 밤마다 도피 중인 독일인들이 상륙하여 그곳에 숨었다고 해요.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라 몰래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돌을 던지며 쫓아냈어요. 남녀노소 독일인들이 여긴 금지구역이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바다는 모두의 것이라며 항의했죠. 브레머는 나치에서 사업가로 전환한 후 큰 성공을 거뒀다. 그의 별장은 항상 만석이었고 그는 아내와 아들 게르트 제갸와 함께 스페인으로 도피한 뒤 나치 망명자 파시스트 귀족 프랑코 측근들을 위한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 전속 밴드와 요리사 팀을 고용할 만큼 사업은 번창했다. 데니아 현 시장은 과거 이 별장 안에서 본 것을 기억한다. 그곳엔 나치 기념품, 장비, 깃발, 브레머와 히틀러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다른 나치 지도자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곳은 작은 나치 성지였어요. 그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프랑코 사후에도 파시스트 파티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독재자가 죽고 나서도 밴드는 새서 5년 동안 계속 오더군요. 현재 브레머 가족은 해당 별장을 처분했지만 1989년 브레머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게르트 현재는 헤라르도가 이를 상속받았다. 그는 최근 몇 년 전 이 자산을 매각했으나 여전히 데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스페인 언론은 그를 찾아 나섰다. 과거 그는 마을 중심계에서 독일 맥주집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그 가게도 문을 닫았고 멕시코 음식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단서는 기자가 그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헤라르도 브레머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언론의 전화나 메시지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한동안 거주하던 동네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이는 누군가 자신의 가족이나 과거,
삶의 방식을 캐묻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를 지역사회에 잘 녹아든 평범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었다. 전혀 수상한 행동은 없었고 그렇게 끔찍한 살인자의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라고 이웃들은 말했다. 후보자, 나치 군인의 아들 대통령 후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의 이야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는 칠레에 잘 알려진 정치인으로 2021년 칠레 대선에 출마해 결선에서 4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제적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그는 결선에서 현직 대통령 가브리엘 보릿에게 패배했다. 올해 59세인 카스트가 독일계 혈통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칠레 국민 중 그의 아버지가 실제로 전범 나치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언론 보도에 의해 밝혀졌으며 초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카스트는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아버지 마이클 카스틀스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칠레 언론인의 공공정보 요청에 응답하여 독일 당국은 연방기록보관소에 있는 신분증 자료를 통해 1912년 9월 18세의 미헬 카스트가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NSDAP에 입당한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히틀러의 소련 침공이 한창이던 시점이었다. 비록 기록보관소에서는 해당 인물이 카스트의 아버지라는 명확한 단정은 피했지만 생년월일과 출생지가 카스트 부친과 정확히 일치한다. 해당 신분증 사본 회원번호 9271831은 칠레 언론인 마우리치오 웨이벨에 의해 12월 1일 SNS에 처음 공개되었다. 이 사실이 밝혀진 시점이 대선 캠페인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보리치 측 지지자들은 카스트가 나치를 칠레에 침투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으며 카스트는 이를 허위 사실이라 반박하면서도 피노체트와 같은 독재자들을 옹호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는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로 9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1973년 쿠데타로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독재 정권과 긴밀한 정치 가족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의 형 미겔 카스트 리스트는 피노체트 정권 당시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다. 카스트는 2017년 대선 당시 피노체트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나를 지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극우 성향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치적 안정을 우려하는 중산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와 나치의 관련성이 드러났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다. 미헬 카스트가 나치 지지자가 아니라 강제 징집된 독일 병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했다. 전쟁 중이고 징병이 의무인 상황에서 17살 청년에게 난 안 갈래요 라고 할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군사 재판에 넘겨지고 바로 총살당하는 시대였어요. 카스트 부친이 유대인 학살과 같은 전쟁 범죄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나치당 입당은 자발적이었으며 단순한 징병과는 다르다. 기록에 따르면 미헬 카스트는 1944년 이탈리아 트렌토 근처에서 미군과 교전했다. 독일이 항복한 후 그는 연합군에 투항했으나 수일 후 감금되어 있던 학교 2층에서 탈출해 알프스를 넘었다. 그는 낮에는 숨고 밤에는 하루 30km를 걷는 방식으로 독일 바이에른 주 오버스타우fen 고향까지 돌아왔다. 이곳에서 그는 마리아 크레센시아 올가리스트를 만나 결혼했고 독일 점령기해에서 미헬과 바르바라 두 자녀를 낳은 후 가족은 남미로 이주하게 된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짧은 체류 후 미헬 카스트는 칠레 산티아고 남쪽의 파이네에 정착했다. 이곳에서 그는 소규모 농부, 닭 사육자, 육가공업자로 살아갔다. 1950년대 중반 가족 전체가 칠레로 이민했다. 1962년 카스트 가족은 고향 바이에른을 기리기 위해 바바리아라는 가게를 파나메리카 고속도로변에 열었고 햄과 샌드위치를 판매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 가게의 성공 덕분에 장남 미겔과 차남 호세 안토니오는 정치 활동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비록 미겔은 1983년에 사망했지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는 여전히 칠레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꿈을 이어가고 있다. 나치 사냥꾼에게 쫓긴 후손, 죽음의 의사의 딸 발트라우트 복서 2006년 칠레 남부에서 살고 있던 여성긴 발트라우트 보에서 왈트라우트 뷰셀는 언론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며칠 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신문 사진에서 보게 되었다. 그는 바로 아리베르트 하임 에리버트 헤임, 나치 친위대 SS의 전직 장교이자 40년 넘게 도피 중인 전범이었다. 그는 제3제국 강제수용소 생존자이자 유명한 나치 사냥꾼인 시몬 비젠탈, 사이몬 위슨탈에 의해 죽음의 의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언론, 경찰, 그리고 나치 전범을 추적하기 위해 설립된 비젠탈 재단은 보에서가 거주하던 푸에르토 몬트푸에르토몬트의 자택 앞에 모여들었다. 이는 수십 년간 실패했던 추적의 마지막 단서였다. 하임은 제2차 세계대전 말 체포되었지만 곧 풀려났고 이후 1962년에 사라졌다. 그 시점은 마우트하우젠 강제수용소의 생존자들이 수용소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던 때였다. 하임은 오스트리아의 마우트하우젠 수용소에 몇 주간 배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나치 정권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정치범과 유대인을 보내던 곳이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심장에 벤젠을 주사하고 해골을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전쟁 이후 생존자들은 하임의 만행에 대해 경찰과 사법당국에 증언했고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979년 하임은 독일에서 궐석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히틀러로부터 철십자 훈장까지 받은 인물이었다. 하임은 17년 전인 1962년에 독일에서 도주했으며 이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베네수엘라 그리고 2005년에는 스페인의 이비사 섬 등지에서 수많은 거짓 단서가 뒤를 따랐다. 희망이 사라지던 무렵 칠레의 딸이 있다는 단서가 떠올랐다. 이스라엘 비젠탈 센터의 소장 합 에프라임 주로프 이프라임 주로프는 예루살렘에서 칠레까지 날아가 직접 그녀를 만나려 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나와 대화하길 원치 않았고 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라고 회상했다. 언론의 끈질긴 추적 끝에 독일 TV팀이 보에서의 발언을 확보했다. 그녀의 차량을 막아 세운 그들은 그녀가 창문을 내리고 말한 한마디를 기록했다. 당신들이 영원히 나를 쫓아다녀도 돼요. 하지만 아버지를 찾지는 못할 거예요. 난 그 사람을 몰라요. 이 여성은 발트라우트 하임 왈트라우트 헤임이었다. 보에서는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결국 독일 언론인 아스와드 메크헤네 소아드 메케네테스과 미국 언론인 더 니콜라스 쿨리쉬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책 영원한 나친에서 하임의 도피 이야기를 다뤘다. 그녀는 하임을 쫓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추적당하고 괴롭힘을 받았다고 느꼈다. 1942년 7월 제2차 세계대전 한복판에서 발트라우트는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는 이미 별거 상태였고 하임은 출생 신고서에만 서명했다. 하임은 이미 마우트하우젠 수용소에서 의료 행위를 하던 시기였다. 보에서는 전후 오스트리아의 산악도시에서 성장했으며 어머니와 적십자 모두 신아버지는 사망했다. 라고 말했고 그녀는 이를 믿었다. 나중에 궁금증에 이끌려 하임의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 하지만 하임은 살아있었고 독일에서 결혼하여 자녀 둘을 더 두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임이 법망을 피해 독일을 영원히 떠난 뒤 그의 장녀인 발트라우트는 약학 전공으로 졸업했고 이후 제네바에서 근무했다.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이탈리아 배우 소피아 로렌 같은 유명 인사도 상대했다. 그녀는 스위스 로잔에서 한 칠레 남성을 만나 결혼했고 유럽을 떠나 북미를 여행한 뒤 칠레 남부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푸체어까지 배우려 노력했을 정도로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나치 사냥꾼들이 그녀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메크헤넷과 쿨리쉬가 모은 대부분의 증거와 이론에 따르면 하임은 이집트 카이로의 한 호텔에 숨어 살았다. 그곳에서 과거를 묻는 이는 없었고 그는 재산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다른 이름으로 살아갔다. 독일에서 낳은 아들 중 한 명이 그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독일 경찰은 끝내 그를 찾지 못했다. 하임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폐막식 다음 날 자신이 머물던 방에서 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대학에 기증하고 싶었지만 이슬람 율법상 불가능했고 결국 무연고 빈민 묘지에 묻혔다.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독일 법원에서 궐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보혜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자들은 그녀가 아버지와 최소한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책의 저자들과 비젠탈 센터의 입장은 일치한다. 그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아왔고 아버지의 도피를 도운 적은 없으며 오히려 거짓말에 속아 살아온 희생자였다는 것이다. 내 할아버지는 나를 쏘았을 것이다. 아몬 괴트의 나이지리아계 손녀 제니퍼 틱의 38세 흑인 독일인 제니퍼 틱에는 자신이 아몬 괴트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플라쇼프 강제 수용소의 지휘관이자 영화 트키 쉰들러 리스트에서 악역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키 1.8m, 혼혈, 독일어를 구사하는 제니퍼 틱에는 1990년대 초 테라비브 대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현저히 달랐다. 그녀 자신조차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직 알지 못했다. 곧 그녀는 자신이 나치 대량 학살자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제니퍼 틱의 어린 시절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독일인 어머니 모니카 괴트는 제니퍼가 1970년에 태어났을 때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멀어졌다.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모니카는 생후 한 달 된 제니퍼를 지역 가톨릭 고아원에 맡겼다. 모니카와 그녀의 어머니 루트 이레네 칼더는 가끔 제니퍼를 방문했지만 아이에 대한 애정은 거의 없었다. 제니퍼가 3살 때 위탁가정에 맡겨졌고 7살에 입양되면서 방문은 완전히 끊겼다. 그녀의 세 부모는 학대적인 결혼 생활을 하던 모니카가 제니퍼의 삶을 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제니퍼는 20대가 되어서야 생모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동안 그녀는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생모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고 또래 아이들이 피부색을 의문시할 때마다 수치심을 느꼈지만 제니퍼는 생존자였다. 그녀는 지능과 강한 정신력을 갖추었고 가족의 지원 속에서 20대에 자신의 우울증을 극복하고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했다. 파리에서의 유학 생활은 이스라엘 친구의 부모 집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초대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는다. 이스라엘에서 제니퍼는 유대인 친구들 사이에서 지냈고 그곳에서의 시간을 사랑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가 운명의 장난이라 부른 그날 아침, 그녀는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고 결국 이스라엘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인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4년간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 연구를 전공했고 히브리어도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었다. 물론 제니퍼는 홀로코스트와 20세기 전반기 독일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 다가올 충격적인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다. 영화 터 쉰들러 리스트가 이스라엘에서 개봉되었을 때 제니퍼는 친구들과 남자친구와 함께 관람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충격적이고 끔찍했지만 독일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 영화에 공감했어요. 그녀는 이야기 속 악당 아몬 괴트, 즉 플라쇼프의 도살자가 자신과 관련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제니퍼는 양부모의 성을 사용하고 있었고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후 제니퍼 틱에는 함부르크에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헌신적인 남편, 어린 2 자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38세 어느 날 고향의 큰 도서관을 거닐다가 운명처럼 진실이 그녀 앞에 드러났다. 제니퍼는 이상한 제목의 얇은 빨간 책에 시선이 갔다.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해야만 하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책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책장을 넘기던 중 제니퍼는 답을 찾았다. 그 책은 나치 독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인자 중 한 명, 플라쇼프 수용소 지휘관 아몬 고에트, 쉰들러 리스트의 악당에 대한 이야기였고 공동 저자는 그 딸이었다. 제니퍼는 책 마지막에 적힌 여성의 전기를 읽고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자는
그녀의 생모 모니카 헤르트비히였고 최근 이 사실과 화해하려는 개인적인 여정이었다. 제니퍼는 충격을 받았다. 아몬 괴트는 그녀의 할아버지였다. 그 할아버지는 끔찍한 괴물이기도 했다. 그날 늦은 저녁 독일 TV는 PBS 다큐멘터리 유산트로를 방영했다. 그 다큐멘터리는 모니카와 괴트의 유대인 하녀였던 헬렌 요나스 로젠츠바이크가 출연했다. 제니퍼에겐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녀의 감정은 마비되었다. 다시 과거의 우울감으로 빠져들었고 세상도 유대인 친구들도 무엇보다 자기 자신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둠뿐이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제니퍼는 수개월간의 치료와 깊은 자기 성찰을 거쳐 분노와 고통, 죄책감의 껍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수천 명의 유대인을 죽였던 플라쇼프를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이스라엘도 다시 방문했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생모도 만나 플라쇼프 빌라에서 괴트의 연인이었던 외할머니 루트 이레네 칼더에 대한 씁쓸한 진실도 들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괴트의 악행을 부정했다. 2013년 제니퍼는 치유의 과정으로 자신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을 집필했다. 제목은 내 할아버지는 나를 쐈을 것이다. 나이지리아계 여성인 자신을 괴트가 보았다면 했을 반응을 상상한 것이다. 제니퍼에게 책임과 죄책감은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조상의 죄악의 무게를 인식하면서도 그 죄는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치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누구이며 무엇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